네, 화요일인 이 시간은 이코노미 클럽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후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대표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먼저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글로벌 자금 동향으로 살펴보는 2024년 유망 종목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관심 있으실 만한 주제를 또 꼽아주셨는데요. 사실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3거래일 뒤면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됩니다. 한 해를 좀 돌아봤더니 올해는 9월 전까지 좀 강하다가 하반기에 변동성이 좀 강하게 있었는데 그래도 12월 가면서 산타랠리가 오면서 어느 정도 회복되며 마무리를 앞두는 상황이죠. 내년에 대한 부분들까지 먼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어떤 부분부터 이슈를 체크해 보면 될까요? 일단 이제 증시가 이제 사실 하반기, 그러니까 정확히는 하반기 중에서도 4분기에 들어서면서 반등세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연초부터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수익 봤다라는 기분보다는 뭐 손절 많이 했다라는 느낌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나왔나라고 살펴보고 나니까 실제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어떻게 유출 유입이 됐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경기 불안감들 그리고 뭐 경기에 대한 어떤 디플레이션 우려들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이머징 시장 그러니까 뭐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죠. 네. 이런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순 유치가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2022년도를 좀 돌이켜 봤을 때도 이 당시에 PF 대출에 대한 논란들이 커지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다시 이제 발을 빼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시작됐던 21년, 22년, 23년 이렇게 미국에서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만큼 금리를 올리게 되는 순간에는 부동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건데 여기 이제 레고랜드 사태에서 이제 그때 당시 강원도지사로 있던 이제 김희태 도지사께서 또 이렇게 말 실수를 하는 바람에 또 이게 또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여파가 커졌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PF 대출 금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건설사들이 지금 계속 부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마찬가지로 건설사들이 지금 건물 매물을 제대로 빨리 내어주지 못하면은 실제로 이것들이 빨리빨리 판매가 되지 않으면은 뭐 사실상 자금 회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 층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살리기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부동산만 가지고 뭐 가계대출을 부양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오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건설 시장에서의 부도율이라든가 또 이제 그만큼 기존의 기업들이 받고 있던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했을 때는 대외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뭐 가계부채가 얼마다라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거는 기업부채입니다. 그쵸. 즉 우리가 지금 기업부채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자금력이 확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증시는 사실 그만큼 쪼그라들고 외국인들 투자가 줄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2023년도를 한 해 돌아보면은 처음에는 많이 얻어맞았다라는 기분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하반기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회수가 되기 시작했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2024년에 이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결국에는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얼마나 원활하게 돌고 있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펀드 스트레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분석 전문을 담당하고 있는 마크 뉴턴 애널리스트가 이제 미국의 S&P 500이 마찬가지로 계속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6조 달러 규모의 MMF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MMF는 말 그대로 현금성 자산에 거의 유동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만큼 현금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근거는 지금 이제 연말이고 이제 내년 또 다음 주가 되면은 새해가 되게 될 텐데 이 연말 연시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뭐 포트폴리오 병리하는가 이런 것들이 각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물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매물들을 받고 난 이후에 증시가 버텨줘야 됩니다. 즉 우리가 어느 정도 계속 거래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 유입이 계속 줄어든다라면은 2024년도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간에서는 쇼크가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23년을 다시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상반기 때는 사실 주식시장들이 전반적으로 증시의 조정이 일어나면서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특히 3분기까지도 심각하게 나눴지만은 3분기 때 특징이라면은 특정 종목이나 특정 섹터가 많이 거론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생성형 AI를 비롯한 AI 관련주, 뭐 우리 네이버로 치면 뭐 하이퍼클로바 X가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뭐 에코프로머티라든가 이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섹터를 주도하고, 즉 시장이 가라앉을 때는 섹터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많이 올라왔고 또 그만큼 거래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많은 부담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9월, 뭐 7월, 뭐 에코프로머티가 뭐 400만 원 간다더라 하면서 급하게 덥석 잡으셨던 분이 150만 원에서 아직도 지금 회복이 못 되는 이유가 네. 결국은
증시 자체가 다시 견인되고 나서 유동이 회복돼야 되는데 증시는 가라앉았고 특정 섹터에만 몰리다 보니까 사실은 발목 낀 사람들도 제법 있었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특정 단기 종목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가해졌을 때는 이때는 어느 정도 종목을 우회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되는 부분이 많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차츰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시면서 강세 분위기로 넘어간 것은 결국 연준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갔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연준이 내년에는 세 차례 인하를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뭐 들었다 하고 하는데 사실 연준 위원이 내년에 세 차례 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즉 이 말씀은 연준에서는 우리는 피벗을 지키고 있다. 즉 우리가 금리 정책에 대한 정책 기조를 바꾼 적은 없다. 우리가 물가가 안정화되면은 금리 내는 것은 원래부터 해왔다. 다만 현재 수준에서는 금리가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걸 지적을 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금리가 뭐 내년에는 빠르면 3번, 뭐 내년에 3번 혹은 뭐 많게는 5번도 내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연준이 하는 말을 전혀 듣고 있지 않다. 시장은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한국 시장 얘기가 아니고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낮춘대 그러면 원화 강세가 일어나지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에 빨리 사야겠다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24년도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셔야 될 자산이 어떤 게 금융자산이 어떤 게 있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주식 쪽만 많이 집중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채권 시장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글로벌 자금의 대부분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이 연초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니까 또 다시 이제 금리가 조정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국채 금리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 원인 중 한 가지가 바로 내년에 대한 어떤 금리 조정의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먼저 호도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채권 수익을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주식으로 이동을 많이 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는 상반기에서는 주식이 순유출로 바뀌다가 하반기 그것도 4분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조금 유입이 됐었고요. 오히려 적격채라고 하는 우리가 투자 적격채라고 하는 뭐 우리가 안정적인 뭐 대표적인 게 미국의 장기물 10년채입니다. 이 10년채에 대한 유입은 계속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내년에 정말로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본다라면은 주식을 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만은 우리가 그만큼 이제 높은 이자를 주는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 수요들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아이러니하게 채권은 적격채인 국채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주식은 따로 움직이고 채권은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수요가 부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적격채에 비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적격채 쪽에 좀 더 안정이 가 있다. 이 말은 변동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미국은 이렇다 치면은 우리 뭐 이머징 시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한국 포함해서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하이힐드는 다 빠졌습니다. 그 말은 지금 미국 증시에서 조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웬만한 이머징 시장들은 쉽게 버티지 못한다. 즉 자원 수출을 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기가 내년에 올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만약에 증시에서 대응을 한다라고 볼 때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식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말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투자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저라면 차라리 지금 이럴 때는 시장에서의 어떤 방향성이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시점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과연 올 것이냐 온다라면은 얼마나 깊게 올 것이냐를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6개월 동안은 적어도 부채 비중이 조금 낮은 그리고 안정적인 펀더멘탈 강한 기업을 중심으로 잘 뽑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올해를 좀 돌아보면 4분의 3 정도가 종목에 대한 밸류 부담이 상반기부터 좀 강해졌던 시장인데요. 내년에는 채권 시장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말씀 주신 게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을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좀 펀더멘털이 강한 종목을 고른다면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딱 두 기업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네이버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면은 기술주들에 대한 부담들이 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원인이 뭐냐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우리가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서만 이름을 알리던 그 과거에 뭐 네이버의 검색하세요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즉 지금 네이버는 과거 이제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것처럼 다방면의 사업에 집중했다라면은 네이버는 오히려 본연의 온라인 서비스와 그리고 이제 웹 서비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메타버스 시장을 굉장히 좀 탄탄하게 잡아가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번에 이제 구글과 한번 이제 맞짱을 떴죠. 1대1로 이제 매치를 했는데 여기서 결국은 또 한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용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용률 60%, 점유율이 60%가 넘는 굉장히 쾌거를 좀 만들어냈었는데 연중에 잠깐 70%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했지만 70%를 넘은 적은 없었고요. 68%, 69%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러면 구글이 올해 연초부터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잘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조금 이른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네이버가 처음에는 연초에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구글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미 6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이제 구글이 바드를 이제 AI 검색 기능인 바드를 출시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당시 격차가 좀 상당 부분 많이 좁혔습니다. 이후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AI 검색 기능을 탑재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60% 이상을 돌파를 하게 됐는데 네. 제가 그러니까 어제죠. 그러니까 24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때 점유율이 한 59.93% 이렇게 됩니다. 네. 네이버를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왜 계속 반복되느라고 보니까 결국은 네이버가 원하는 것은 이런 정보 습득을 통한 그리고 이용자들에 대한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거 챗GPT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한글로 치면은 얘가 말을 잘 못 알아먹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정도로 한국어에 대해서는 특화된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갖고 있는 언어적 자산에 대한 특징은 네이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국내에서 이런 사업들을 연계하기에는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한국은행하고도 지금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어떤 우리가 AI 검색이라든가 이런 걸 쓸 때는 주로 이제 전문적인 혹은 B2B나 이런 사업대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한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 경제 동향이라든가 경제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한국은행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융 혁신을 위해서 이제 개방을 하겠다라고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 내에서의 금융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이퍼클럽 X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정답이 되어 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비단 검색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메타버스 시장도 좀 강하게 도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이번에 방송 플랫폼이었던 트위치가 이제 한국에서 철수를 하게 되죠. 그쵸. 앞으로 이제 2월 27일 날 이제 철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철수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게임 스트리머들 이런 유저들은 어디로 과연 유입이 될 거냐라고 봤더니 아프리카로 갈 것이다라고 했던 게 애널리스트의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트위치에 있는 스트리머분들 방송을 한 번씩 틀어놓고 보는 기도 하는데 네. 이분들은 다 네이버에 취지적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제 아프리카 TV 그리고 트위치, 유튜브 그리고 중국의 비리비리 이런 서비스들을 다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플랫폼마다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인 게임을 이렇게 한다 이럴 때는 19금을 걸고 해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이 당연한 문화가 있고 약간 좀 음지에 있는 조금 음성적인 문화가 좀 발달해 있는 플랫폼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팬덤들이 조금 오해될 수 있다, 혹은 와해될 수 있다는 것들 걱정을 하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가 이제 19일 날 이제 오픈 베타를 클로즈 베타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유입이 또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게임 방송 플랫폼만 유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의 성장세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마커리스 모션 캡처를 하는 스타트업인 무빈에 투자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될 거냐면 우리가 기존의 어떤 게임 캐릭터들, 3D 캐릭터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는 연기자분이 이렇게 쫄쫄이 있고 이렇게 타이즈 있고 막 움직이면서 춤추면은 그 3D 캐릭터가 춤추는 이런 모션을 따라 했었는데 네. 이제는 아예 이 무빈에 갖고 있는 기술력은 실제로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은 손, 발, 입, 눈, 코 이런 거를 다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연계를 해서 게임 스트리머들이 버추얼 캐릭터들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메타버스 시장을 먼저 선도할 수 있는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탑재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서서 중동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았죠. 이미 사우디를 통해서 이제 사우디 주택사업부랑 마찬가지로 또 체결을 하게 되면서 여기 1,350억 가량의 디지털 트윈을 수주를 하게 됐는데 이제는 앞으로 가상 세계라고 보기보다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만 가지의 데이터들을 미리 대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든다라고 보신다면은 디지털 트윈 사업은 앞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네이버와 같은 기업들은 성장성뿐만 아니라 충분히 버팀목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성장성에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뭐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이라고 또 하셨으니까요. 네이버의 경우에 그러면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뒷받침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신사업이다 보니까 성과가 지금 나진 않을 것 같아서요. 사실 이제 신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좀 더 확장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앞서서도 잠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트위치가 이제 철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취직이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네이버 게임 서비스가 있고 여기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게임 중개 서비스를 마찬가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철수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라고 내미는 거는 사실상 철수할 걸 이미 어느 정도 네이버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혹은 네. 철수를 하지 않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기술력을 충분히 테스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자금력 자체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채 비중이 약 40%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 IT 기업들이 지금 판교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줄도 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그만큼 지원금이 끊기고 나니까 사실상 뭔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지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스트리머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플랫폼이 장악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네이버가 또 이제 구글 폼에 도전해서 네이버 폼을 또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소상공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설문조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이버 쇼핑 쪽에서도 실적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기본 사업에서 또 확장을 해가면서 점차 성장성까지 확보해가는 기업으로서 내년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또 말씀 주셨던 게 삼성전자입니다. 오늘도 신고가 터치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떤 포인트 주목해 볼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신고가를 계속 달성할 수 있었던 원인은 결국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회복을 했다라는 건데 네. 이게 벌써 2년 5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2년 5개월 전이면은 이게 뭐 사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21년도 상반기부터 해서 계속 이제 지금 갇혀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도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8만전자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가 가격이 왜 줄어드는가를 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감산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가 마찬가지로 감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런 감산 논리로만 본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왜? 그동안 잘 팔 수 있는 거 못 팔았는데 그러면 싸게 팔았기 때문에 덤핑을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손해보고 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많았습니다만은 네. 그만큼 재고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악재는 사실 팔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싸게 파는 것보다 더 악재는 재고율이 연장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그만큼 네. 어떤 뭐 보관료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소가 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11월, 그러니까 11월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D램으로 제가 대표적인 뭐 DDR4 8기가짜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65달러로 생산자가 이제 기기 생산자 쪽에 이제 넘길 때 가격이 조정이 됐는데 이 가격이 지난달 대비했을 때 약 11%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뭐 낸드 쪽 같은 경우에도 뭐 3분기 대비했을 때는 4분기가 약 12% 정도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신다면은 네. 결국 우리가 뭐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사물형 인터넷 그리고 뭐 스마트홈, 온 디바이스 AI 이런 장비들이 계속 만들어질수록 결국 가격 회복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삼성전자 그러면 이런 어떤 메모리 시장을 그동안에는 축소를 시켜놨기 때문에 기껏 이제 R&D 계속 투자는 과감하게 했으면서 결국 여기에 대해서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를 드린다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게이트 어라운드 방식의 굉장히 집약형 기술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 기술력이 삼성전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네. TSMC도 마찬가지로 보유를 하고 있죠. 근데 TSMC 같은 경우에는 3나노 기술, 2나노 기술까지 3나노 기술, 2나노 기술에는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3나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핀팻 기술로 이제 조금 저렴한 방식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2나노와 3나노에 지금 둘 다 빠르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이번에 이제 평택 공장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발휘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하면은 HBM3가 또 이제 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엔비디아 하면은 항상 HBM3는 SK 하이닉스였습니다. 특히나 뭐 이전에도 제가 뭐 다른 곳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HBM3P라고 해서 우리는 프리미엄형이다. 이걸 한번 봐주세요라고 가져갔다가 네. 엔비디아가 강제로 창시 개명시켰습니다. 그거 필요 없고 그냥 HBM3E로 가져와라고 이렇게 굴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HBM3E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 성능 테스트까지는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양산이 결국엔 삼성전자 물량이 떨어지냐 떨어지지 않냐라는 건데
과거에 이제 엔비디아 TSMC 동맹이 맺어졌던 그 연계를 생각해 본다면은 TSMC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물량들을 소화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물량들에서 이미 오버가 된 물량들은 사실상 삼성전자로 가져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을 조금 더 기다려보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평택 같은 경우 평택 신도시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이번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부에 대해서는 뭐 성과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공포 섞인 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반도체가 2년 동안 굉장히 악세 평가를 받았다면은 삼성전자의 실적들은 이제 다시 한번 주목해보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 이제 CES 2024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스마트홈에 관련돼서 도전장을 좀 과감하게 내밀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자체 개발을 했던 AI 가우스를 탑재를 해서 이제는 스마트홈에 관련된 부분들의 실적들을 좀 견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8월에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스마트홈 관련 구축 관련된 회의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 9월에도 여기에 대한 소리들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조금 무리하게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그러니까 약간의 충격이 있을 때 조금 매물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는 약간 비중의 조절의 개념이지 뭐 전량 매도를 하거나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신고가 경신한 삼성전자 내년에도 또다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반도체 사업부에 대해서 또 날개를 펴는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주셨던 두 종목이 네이버랑 삼성전자 둘 다 대형주여가지고 그러면 내년에는 좀 대형주 중심의 전략을 유효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조금 불안할 때는 사실 이제 좀 안정세를 찾다 보니까 대형주 중심에 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뭐 종목의 모든 현금을 다 넣어라라고 얘기 드리지는 않고요. 네. 앞서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셔야 되고 뭐 마찬가지로 투자자분들께서도 항상 이걸 가지고 계셔야지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팔지 않을 여유가 있어야지만이 충분히 좋은 증시를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전략에 함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은요, 이코노미 클럽 경제 이슈에 대해서 함께 파헤쳐 봤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의 중심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